새벽 6시 50분. 도시의 동쪽 끝. 소복하게 낡은 주택가, 골목에 아침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의 공기는 아직도 차가웠고, 가로등은 희뿌연 빛을 흘리며 아스팔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12살 소년 강준서는 골목 어귀의 정류장 앞에 서 있었다. 검은색 책가방을 두 어깨에 단단히 메고 목도리를 코끝까지 끌어올린 채로 소년의 눈은 아직 잠기운이 가시지 않아 가늘게 떠 있었지만 발끝은 이미 버스가 올 방향을 향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45번 버스, 매일 오전 7시 23분에 이 정류장을 통과하는 그 버스는 강준서의 학교까지 정확히 22개의 정류장을 거쳐 달렸다. 소녀는 지난 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버스를 탔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미끄러져 들어왔다. 소녀는 묵묵히 올라탔다. 그리고 그 순간 소년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버스의 맨 뒷자리, 창가 쪽,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진 노인 한 명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낡은 갈색 가방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두 손은 가방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다. 짙은 회색 외투, 반듯하게 세워진 옷깃, 그리고 말끔하게 닦인 검정 구두. 강준서는 그 노인을 알아보는데 채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어제도 있었다. 그제도 있었다. 그 전날도, 그 전전날도. 소년이 버스에 오를 때마다 그 자리에는 언제나 그 노인이 앉아 있었다. 강준서는 평소처럼 버스 중간쯤에 창가 자리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소년의 눈은 어느 순간부터 창밖이 아니라 버스 유리에 비친 뒷자리 쪽을 향하고 있었다. 노인은 소년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거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에도,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승객들이 손잡이를 잡으며 균형을 잡는 동안에도 노인은 그 자세 그대로 미동 하나 없이 앉아 있었다. 강준서의 학교가 있는 정류장은 16번째 칸이었다. 소년이 벨을 누르고 자리에서 일어서면 노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버스에서 내릴 기미조차 없이. 소년은 그날도 정류장에서 내렸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창문 너머로 노인의 옆모습이 보였다.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선이 향하는 방향이 조금 이상했다. 노인의 눈은 달리는 버스 바깥을, 그러니까 정류장에 서 있는 강준서 쪽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소녀는 눈을 비볐다. 버스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강준서는 학교 정문을 향해 걷기 시작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그냥 같은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겠지. 그것뿐일 거야. 어른들은 늘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살잖아.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소녀는 이불 속에서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버스 뒷자리에 앉아있는 노인의 옆모습이 떠올랐다.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낡은 갈색 가방, 단정하게 빗어진 흰 머리카락, 그리고 창밖을 향하던 그 조용한 눈빛. 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강준서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러면서도 깊고 오래된 무언가. 소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아직은. 다음 날 아침에도 버스는 정확히 7시 23분에 왔고 강준서는 여느 때처럼 올라탔다. 그리고 뒷자리에는 어김없이 그 노인이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소년이 자리에 앉으면서 아주 잠깐, 정말로 잠깐, 노인 쪽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강준서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다. 심장이 이유 없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봄은 아직 오지 않았고 버스 안은 사람들의 숨결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창밖에는 벌거벗은 가지들이 흔들리고 있었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다. 강준서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은 언제나처럼 소년의 가슴 한가운데를 조용히 저며들었고 소년은 목도리를 조금 더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다. 버스는 달렸다. 도시는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뒷자리의 노인은 오늘도 아무 말이 없었다. 사월이 되면서 아침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차갑던 바람 속에 어느 날부턴가 풀내음이 섞이기 시작했고 정류장 옆 낡은 화단에서는 이름 모를 꽃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지만 강준서의 아침 루틴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매일 오전 7시 23분 45번 버스 그리고 맨 뒷자리의 노인. 강준서는 그 즈음부터 슬그머니 노인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물론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자신의 자리에 앉은 채로 버스 유리창에 비친 반사상을 이용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책을 펼쳐들고 시선만 살짝 돌리는 방식으로 노인의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일은 안팎이라고 느껴졌지만 자세가 워낙 반듯해서 때로는 더 젊어 보이기도 했다. 손은 크고 거칠었다. 손마디마다 오래 일한 흔적이 새겨진 손이었다. 그 손이 늘 낡은 갈색 가방 위에 얌전히 얹혀 있었다. 가방은 진짜 오래된 것이었다. 가죽이 군데군데 달아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실밥이 터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방은 지저분하지 않았다. 닳고 낡았지만 누군가 매일 꼼꼼하게 닦는 것처럼 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강준서는 그 가방이 무척 오래된 물건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버리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어 간직하고 있는 물건. 어느 날 아침 소녀는 버스에 올라타다가 실수로 발이 걸려 앞으로 휘청거렸다. 손잡이를 잡으며 겨우 균형을 잡는 순간 시선이 자연스럽게 뒷자리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찰나 노인과 눈이 마주쳤다. 정확히는 노인이 강준서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년이 비틀거리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 눈에는 걱정인지 놀람인지 모를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강준서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노인은 즉시 시선을 돌렸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강준서는 자리에 앉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노인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분명히 그날 하루 종일 소녀는 그 눈빛을 잊지 못했다. 수업 시간에도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공을 차는 동안에도 그 노인의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다. 위협적인 눈빛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의 눈빛.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사람의 눈빛. 소녀는 그 생각에 이르자 고개를 흔들었다. 쓸데없는 상상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어른들은 종종 아이들을 그냥 바라본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어린 존재가 눈에 밟혀서 그렇게 결론 내리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다. 강준서 자신도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것은 분명 그냥 우연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무언가였다. 그 주 금요일 아침이었다. 강준서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정류장에 나왔다. 그리고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노인은 골목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걸음이 느리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하고 꼿꼿한 걸음걸이였다. 한 손에는 낡은 갈색 가방을 들고 다른 손은 외투 주머니에 찌르고 노인은 정류장까지 걸어와 강준서와 2발짝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은 정류장 표지판을 바라보았고 강준서는 발끝을 내려다보았다. 버스가 왔다. 노인이 먼저 올라탔다. 그리고 어김없이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았다. 강준서는 중간 자리에 앉으면서 생각했다. 노인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골목은 강준서가 사는 방향과는 다른 골목이었다. 노인의 집이 거기 있는 걸까? 아니면 노인도 어딘가에서 걸어온 걸까?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강준서는 더 일찍 나왔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골목 저편을 바라보았다. 오전 7시 10분. 노인이 나타났다. 골목 저편에서가 아니었다. 강준서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큰 길 쪽에서, 그것도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강준서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노인이 걸어온 방향은 소년이 사는 골목의 입구 쪽이었다. 집 안에 돌아오면 어머니, 강미숙은 늘 부엌에 있었다. 정확히는 늘 바쁜 척 부엌에 있었다. 그릇을 닦거나 냄비를 씻거나 아무것도 끓이지 않는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서 있거나. 강준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가 진짜로 슬플 때 부엌에 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준서는 숙제를 하다 말고 부엌으로 나왔다. 어머니는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손은 행주를 꽉 쥔 채로 눈가에 뭔가 젖어 있는 것 같았지만 강준서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재빨리 행주로 얼굴을 닦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배고파. 밥 차려줄까? 강준서는 어머니의 그 습관을 알고 있었다. 아프면 웃는 습관, 힘들수록 더 밝게 굴려는 습관. 소녀는 그 습관이 좋으면서도 때로는 가슴이 먹먹했다.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 강미숙은 냉장고를 열었다. 응, 뭔데? 아빠 돌아가셨을 때 그때 사고 현장에 다른 사람도 있었어? 냉장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멈췄다. 강미숙은 천천히 냉장고에서 손을 떼고 돌아섰다.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다. 강준서는 그 표정을 보면서 질문이 잘못된 것이었나 싶어 입술을 깨물었다. 왜 그걸 갑자기... 그냥 학교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얘기하다가 생각났어.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싱크대에 기대어 두 팔을 가슴 앞에 모으고 창밖을 한번 바라보다가 아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있었어. 그 두 글자가 조용하게 부엌에 떨어졌다. 누가요? 행인 한 분이 아빠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하신 분. 바로 119에 연락하고 아빠 곁에 있어 주셨대. 구급차가 올 때까지. 강준서는 조용히 식탁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도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다. 그분 덕분에 아빠가 병원에 빨리 갈 수 있었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발견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어머니의 말이 끊겼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분이 있어서 아빠가 병원에서 나흘을 더 계실 수 있었어. 준서 너한테 마지막으로 손 한번 잡아줄 수 있었던 거야. 강준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손. 그 크고 따뜻했던 손이 떠올랐다. 병원 침대에서 힘없이 뻗어온 손이. 소년의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놓아주던 손이. 그분은 지금 어디 계셔? 모르겠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때 경찰이 연락처를 받아두었다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 따로 연락을 못했어. 그 후에 장례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나서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어머니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가끔 생각해. 그분한테 인사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고맙다고, 덕분에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었다고. 그날 밤 강준서는 방에 누워 오래도록 생각했다. 아버지를 발견한 사람, 구급차가 올 때까지 옆에 있어준 사람, 덕분에 나흘이라는 시간이 생긴 것, 그리고 그 나흘 동안 강준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아버지는 힘없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만약 그 사람이 없었다면 소녀는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그 순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버스, 낯선 할아버지, 매일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방향, 그리고 어머니가 말한 행인. 강준서는 그 생각을 즉시 지웠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그 노인이 그 사람일 리 없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다. 밤새 소년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4월 중순의 어느 아침, 비가 내렸다. 굵지 않은 봄비였지만 바람까지 불어서 우산을 펼쳐도 어깨가 금세 젖었다. 강준서는 교복 위에 점퍼를 껴입고 우산을 손에 들고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정류장에는 이미 노인이 와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노인의 손에는 우산이 없었다. 낡은 갈색 가방만 들고 있을 뿐이었다.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빗물은 이미 노인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고 흰 머리카락도 비에 젖어 이마에 조금 달라붙어 있었다. 강준서는 멈추어 섰다. 노인은 비를 맞으면서도 미동이 없었다. 불편한 기색도 없이 그저 버스가 올 방향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소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그 노인과 말을 나눈 적이 없었다. 이름도 몰랐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다. 매일 같은 버스를 타는 낯선 어른일 뿐이었다. 하지만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강준서는 천천히 노인 쪽으로 걸어갔다. 우산을 노인의 머리 위로 조금 기울이면서 할아버지, 같이 쓰세요. 노인이 그제야 강준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선 것은 처음이었다. 노인의 눈은 짙은 갈색이었고 눈가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들이 깊었다. 그 눈이 소년을 바라보는 순간 무언가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아주 잠깐, 정말로 찰나의 순간에 괜찮다, 얼마 안 남았어.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탁하지도 않고 맑지도 않은 오래된 나무 같은 목소리였다. 비 많이 와요. 그냥 같이 쓰세요. 강준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노인은 소년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우산 안쪽으로 한 발 다가섰다. 둘은 그렇게 한 우산 아래 서 있었다. 버스가 올 때까지. 버스 안에서도 노인은 아무 말이 없었다. 뒷자리에 앉아 늘 하던 대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준서는 중간 자리에 앉아 책가방에서 책을 꺼내는 척하면서 노인 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노인의 외투 어깨 부분이 아직 젖어 있었다. 강준서가 우산을 씌워주기 전에 이미 꽤 맞은 것이다. 소녀는 괜한 죄책감 같은 것을 느꼈다. 더 일찍 나왔더라면, 정류장에 먼저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씌워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찾아들었다. 노인은 왜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걸까? 아침에 비 소식은 예보에서 분명히 알려주었을 텐데. 나이 드신 분이 비를 맞으면 감기가 들 수도 있을 텐데. 학교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리면서 강준서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노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노인의 시선이 창밖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창밖의 풍경이 아니라 버스에서 내리는 강준서를 따라가고 있었다. 소녀는 천천히 정류장에서 멀어지면서 등 뒤로 그 시선을 느꼈다. 따뜻한 시선이었다.
무겁지 않았다. 무섭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강준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던 시절에, 아침 등굣길에 멀어지는 아들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과 비슷한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소녀는 학교 정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심장이 조금 이상하게 뛰었다. 아버지의 눈빛과 비슷하다는 생각. 강준서는 스스로 그 생각을 밀쳐내려 했다. 지나친 감정이입이라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닮은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정문을 밀고 학교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5월이 깊어갔다. 나일락이 피고 아카시아 향이 바람에 섞이는 계절이 되면서 강준서는 버스 안의 노인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했다. 관찰 기록을 적기 시작했다. 공책한 귀퉁이에 연필로 4월 3일 뒷자리 갈색 가방 회색 외투 4월 7일 뒷자리 갈색 가방 감색 점퍼 4월 12일 비 우산 없음 가방 동일 4월 19일 뒷자리 창가 시선 방향 불명확 노인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강준서의 정류장이 16번째였고 노인은 거기서 내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노인은 어디서 내리는 걸까? 어느 날 강준서는 학교 수업이 없는 토요일 아침에 버스를 탔다.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 노인이 와 있었다. 강준서는 뒷자리와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고 강준서의 학교 정류장을 지나쳤다. 노인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17번째, 18번째, 19번째 정류장, 20번째 정류장. 노인이 일어섰다. 강준서는 노인을 따라 내리지 않았다. 대신 버스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내리는 노인의 모습을 눈으로 좇았다. 노인은 정류장에 내려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 골목은 작은 공원으로 이어지는 방향이었다. 강준서의 눈에 노인의 뒷모습이 사라지기 전에 노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버스 쪽을, 강준서 쪽을. 소녀는 얼른 창문에서 얼굴을 뗐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들켰을까? 알았을까? 그 후로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강준서는 용기를 냈다. 무언가에 떠밀리듯 발이 저절로 버스 뒤쪽으로 향했다. 노인 앞에 서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지나치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노인 옆을 지나칠 때 강준서는 발을 멈추고 말았다. 저 할아버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강준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준비한 말이 있었는데 노인의 눈을 직접 보는 순간 그 말들이 모두 어디론가 사라졌다. 비 오던 날에 우산 씌워드린 애 기억하세요? 노인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버스의 흔들림과 함께 길어졌다. 기억한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매일 여기 타시는 거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강준서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16번째 정류장에서 내리는데 할아버지는 항상 거기서도 안 내리시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 골목 쪽에서 걸어오시는 것도 봤고 노인은 소년을 바라보았다. 강준서는 그 눈빛 앞에서 심장이 다시 이상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정류장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강준서가 내려야 할 자리였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소년을 바라볼 뿐이었다. 강준서는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노인 쪽을 돌아보았다. 노인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참은 것 같았다. 버스 문이 닫혔다. 강준서는 정류장에 서서 멀어지는 버스를 바라보았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분명히 뭔가 있었다.
소녀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 토요일 오후였다. 강준서는 학교도 없고 학원도 없는 그 오후에 혼자 집을 나섰다. 손에는 작은 손가방 하나, 안에는 공책과 연필, 그리고 물 한 병. 목적지는 노인이 내린 그 정류장 인근의 공원이었다. 공원은 작고 오래된 곳이었다. 느티나무 몇 그루가 그늘을 드리우고 중간에 나무 벤치들이 줄지어 있었다. 평일 낮에는 유모차를 끄는 어머니들이나 산책하는 노인들이 주로 오는 곳이었다. 강준서는 공원 입구 쪽 벤치에 앉아 공책을 펼쳤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척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노인이 나타났다. 공원 안쪽에서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방향으로 천천히 걷고 있었다. 오늘은 낡은 가방을 들지 않았다. 외투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 강준서는 숨을 죽였다. 노인은 소년이 앉아있는 벤치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강준서의 두 벤치 앞에서 멈추었다. 노인은 소년을 발견한 것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노인이 먼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버스에서 온 아이구나. 강준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인정하는 것이었다. 노인이 버스에서 매일 자신을 봐왔다는 것을. 저 여기 살아요. 이쪽 동네는 아닌데 버스 타고 와봤어요. 그랬구나. 노인은 천천히 강준서 옆 벤치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한 벤치 간격이 생겼다. 바람이 지나갔다. 느티나무 잎들이 살랑였다. 할아버지, 솔직하게 여쭤봐도 돼요? 말해봐. 강준서는 숨을 한 번 들이켰다. 할아버지가 저를 알아요? 저 말고 제 가족을요. 노인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아주 천천히 움켜쥐어졌다. 침묵이 길어졌다. 나무 위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내 아버지 성함이 뭐냐? 강준서는 대답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준서는 그 고개 끄덕임 하나로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 할아버지가 그날 아빠 발견하신 분이에요. 또다시 침묵. 바람이 다시 지나갔다. 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 골목은 내가 매일 아침 산책하는 길이었어. 20년째. 20년. 강준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20년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3년 전이었다. 그 전부터 매일 그 골목을 산책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사고 현장을 발견한 것이었다. 119 부르고 도착할 때까지 옆에 있었어. 노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없음 안에 무언가 꽉 눌려있는 것이 느껴졌다.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계속 마음에 걸렸어. 장례 소식을 나중에 동네에서 들었을 때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 강준서는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참으려 했지만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래서 버스를 타신 거예요? 저 때문에?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다. 노인의 이름은 오한수였다. 72살. 평생 목공 일을 했던 사람. 손마디마다 새겨진 굳은 살이 그 세월을 말해주었다. 공원 벤치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밝힌 날, 오한수는 강준서에게 천천히 끊어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아들이 있었어. 강준서는 조용히 들었다. 사고로 잃었어. 아주 어렸을 때. 그 말이 공원의 바람 속으로 녹아들었다. 오한수는 평생 혼자 살았다. 아내를 먼저 보냈고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고 이후 수십 년을 혼자서 조용히 살아왔다. 매일 아침 같은 골목을 걷는 것이 유일한 루틴이었다. 그 골목에는 아들이 어릴 때 자주 함께 걷던 기억이 있었다. 그리고 3년 전 어느 새벽 그 골목에서 강준서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쓰러진 사람을 보는 순간 오한수의 몸은 저절로 움직였다. 119에 연락하고 외투를 벗어 덮어주고 손을 잡아주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약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오한수는 그 옆에 있었다. 강준서의 아버지는 오한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고 했다. 아들이 있어요. 그 한마디. 오한수는 그 말을 잊지 못했다. 병원에 실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구급대원들이 바삐 처치하는 동안 혼자 남겨진 골목에서 오한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후 그 사람이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동네에서 전해 들었다. 아이가 하나 있다는 것도, 초등학교에 다닌다는 것도, 오한수는 장례식장에 찾아가지 못했다. 어떤 얼굴로, 어떤 말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가족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에 아이가 걸렸다. 아들이 있어요. 그 말이 귓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봄이 오면서 오한수는 우연히 그 아이를 발견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 교복을 입은 작은 소년이 아버지가 발견된 그 골목의 끝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한눈에 알아보았다. 얼굴에서, 걸음걸이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와 닮은 무언가가 있었다. 오한수는 그날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탔다.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서 소년이 내릴 때까지 함께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오한수는 자신이 왜 그랬는지 생각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냥 그 아이가 학교에 잘 도착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뿐이었다. 다음 날도 탔다. 그 다음 날도.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강준서는 오한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닦지 않았다. 닦을 수가 없었다. 한 번이라도 말을 걸어주시지 그러셨어요. 오한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내가 옆에 있었어도 결국 아버지는 가셨잖아. 그게 늘 마음에 걸려서. 강준서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 덕분에 아빠가 나흘을 더 계셨어요. 저 아빠 손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그게 없었으면, 그 나흘이 없었으면 목이 막혔다. 말이 더 나오지 않았다. 공원에 바람이 불었다. 느티나무가 크게 흔들렸다. 오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다. 강준서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한수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되살아났다. 아들이 있어요. 그 말 하나로 3년을 버텨온 노인. 집 문을 열자 어머니, 강미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었다.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얼굴을 보는 순간 책을 내려놓았다. 왜, 무슨 일이야? 울었어? 강준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 어머니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할 말이 있어. 강미숙은 허리를 세웠다. 아들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다. 강준서는 처음부터 얘기했다. 2달 전부터 버스에서 보이기 시작한 노인. 매일 같은 자리, 같은 시간,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시선, 그리고 오늘 공원에서 나눈 대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모아졌다. 그분이 아빠가 쓰러진 걸 발견하신 분이었어. 그리고 구급차 올 때까지 아빠 손잡아드린 분이었어. 오한수 할아버지라고. 강미숙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분이 버스에서 매일 준서 너를. 응.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히. 강준서는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눈물이 나왔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실의 시계가 조용히 초침을 움직였다. 강미숙이 먼저 말했다.
그분한테 인사드려야겠어. 응, 고마워서가 아니야.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분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 3년 동안이나. 강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정확했다. 오한수는 고마움을 받으러 버스를 탄 게 아니었다. 죄책감을 안고 탔다. 자신이 옆에 있었어도 결국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그 마음으로 매일 아침 그 아이의 등굣길을 지켜본 것이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강미숙은 아들과 함께 공원으로 갔다. 오한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혼자서, 낡은 가방 없이, 외투 하나만 입고. 강미숙은 오한수 앞에서 멈추었다. 고개를 숙였다. 오한수 어르신이시죠. 강준서 엄마예요. 오한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강미숙은 고개를 든 채로 말했다. 우리 남편을 처음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준서도 마지막으로 손을 잡을 수 있었어요. 오한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제가 더 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강미숙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단호하고 따뜻하게. 어르신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남편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공원의 바람이 지나갔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3년 동안 각자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강준서는 그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공원의 햇살, 어머니의 반듯한 어깨, 그리고 오한수의 붉어진 눈가. 그날 이후로 달라진 것들이 있었다. 버스 뒷자리의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강준서가 자리에 앉을 때 노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한수도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가볍게 눈인사를 나눴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눈인사가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20분 남짓의 버스 시간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강준서는 이제 그 시간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이 조금 기다려지기도 했다. 정류장에 서서 버스가 오는 방향을 바라볼 때 버스 안에 노인이 앉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일요일 오후에는 세 사람이 공원에서 만났다. 강미숙이 먼저 제안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공원 산책. 오한수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다. 폐가 된다고. 하지만 강미숙은 단호했다. 폐가 아니라 같이 걷는 것이라고. 우리 준서도 좋아한다고. 강준서는 그것이 사실이었다. 오한수는 목공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답게 손재주가 뛰어났다. 공원 산책을 하면서 나무 이름을 알려주거나 나무의 나이를 껍질만 봐도 어림잡는 방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강준서가 물어보면 오한수는 짧고 명확하게 대답했다. 많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는 말마다 귓속에 오래 남는 무게가 있었다. 어느 일요일이었다. 셋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오한수가 낡은 갈색 가방을 들고 왔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 안에서 작은 나무 조각품을 꺼냈다. 이거. 강준서에게 내밀었다. 작은 나무 새였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결이 고운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었다. 직접 만드셨어요? 응. 심심하면 깎는다. 강준서는 그 새를 두 손으로 받았다. 매끄럽고 따뜻한 감촉이었다. 나무의 온기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강준서는 처음으로 오한수에게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오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강미숙이 그 옆에서 눈가를 몰래 닦는 것을 강준서는 보았다. 그 봄은 유난히 따뜻하게 지나갔다. 꽃이 피고 지는 동안
강준서의 아침은 조금씩 달라졌다. 학교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이전보다 조금 가벼워졌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외롭지 않았다. 어머니도 달라졌다. 부엌에서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 줄었다. 일요일 공원 산책을 준비하면서 도시락을 싸는 날이 생겼다. 작은 김밥이나 과일을 챙기면서 할아버지, 드실 것도 넣어야지 하고 중얼거렸다. 집 안에 다시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래 조용했던 집 안에 강준서는 어느 날 저녁방에 앉아 오한수에게 받은 작은 나무 새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바라보았다. 날개를 편 새, 어딘가로 날아가려는 혹은 막 내려앉은 새.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을까? 소녀는 그 새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잡아준 손, 그 손의 온기, 그것이 이제는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따뜻하기도 했다. 시간이 그것을 조금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오한수라는 사람이 그 시간 안에서 조용히 함께 있어준 것이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왔다. 강준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봄이 다가올 무렵, 오한수는 건강이 조금 나빠졌다. 관절이 아프다고 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겨울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이었다. 강미숙은 일주일에 2번씩 오한수의 집에 국을 끓여갔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강미숙이 문 앞에 두고 가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오한수의 집은 작고 단출했다. 오래된 목공 도구들이 한쪽 벽에 정리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그가 만든 나무 조각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새의 물고기, 꽃봉오리, 작은 집, 하나하나가 세밀하고 정성스러웠다. 강준서는 그 방에 들어서면서 생각했다. 오한수의 외로움이 이 조각품들 안에 쌓여 있구나. 봄이 오면서 오한수의 건강이 조금 회복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다시 버스를 탔다. 강준서는 정류장에서 오한수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놀랐다. 다시 나타났다. 낡은 갈색 가방을 들고 반듯하게 세워진 옷깃과 함께.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이제 괜찮아. 버스에 함께 올랐다. 오한수는 뒷자리로 가지 않았다. 강준서의 옆자리에 앉았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버스가 달렸다. 정류장을 하나씩 지나치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다. 이전의 침묵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고 지금의 침묵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16번째 정류장. 강준서의 학교 앞이었다. 소년이 일어서면서 가방을 들었다. 오한수도 천천히 일어섰다. 할아버지도 여기서 내리세요? 응. 강준서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여기서 내리면 어디 가세요? 거기서 저기. 오한수가 학교 맞은편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작은 가구 공방이 있는 골목이었다. 거기서 목공일 가끔 도와준다. 요즘 젊은 친구가 운영하는 공방인데 손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준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다. 16번째 정류장. 오한수가 내리는 곳. 그동안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목적지가 달라서가 아니었다. 그냥 강준서가 내리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것뿐이었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강준서는 오한수 옆에 나란히 섰다. 버스가 출발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했다. 할아버지. 오한수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내일 아침에도 같이 타도 돼요? 노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버스는 혼자 타는 거 아니다. 강준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다. 학교 정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소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오한수가 서서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봄 햇살이 따뜻했다. 정문을 밀고 들어가면서 강준서는 처음으로 웃었다. 학교 가는 길이 그날 처음으로 설레는 것이었다. 매일 오전 7시 23분 45번 버스. 뒷자리가 아닌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함께 바라보며 달리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막 세상을 배워가는 소년이고 한 사람은 평생 혼자 그 세상을 걸어온 노인이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라는 이름보다 더 가까운 무언가로. 버스는 오늘도 달린다. 같은 노선, 같은 시간. 하지만 이제 그 아침은 예전의 아침이 아니다. 그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이, 슬픔이 끝나고 온기가 찾아오듯이,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